NHL에서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개막 5연승을 내달렸습니다. NHL 한 주간의 동향을 NHL 하덴낫에서 살펴보겠습니다. KHL에서는 요케리트 헬싱키가 6연승,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가 창단 첫 5연승을 기록했는데요. KHL의 지난 한 주도 돌아보겠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안양할라의 지난 개막전 패배를 서력하고 최근 4연승을 달렸습니다. 사할리는 오지 이글스와의 원정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1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18회 문을 열었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이연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둘만 인사를 드렸는데요. 박김찬 PD가 녹음실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 처리가 좀 있어서 도착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가 아직 안 된 관계로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출발을 못하고 있다는 점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박김찬 PD가 돌아오면 카메라도 켜지고 더불어 이연섭 기자님의 오늘 저지도 오늘 공개되겠습니다. 오늘 안 켜지면 안 켜진 대로 가시죠. 무슨 준비는 해오신 거죠? 예, 가져는 왔는데. 네, 가져는 왔습니다. 굳이 설치하고 막 아시아리그인데 막 갑자기 입고 있는 게 보이고 이러면 조금 뜬금없을 것 같아서. 박김찬 PD도 좀 얼굴이 나와야 돼요. 셋이 하는데 왜 둘만 나오냐. 그렇죠.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따가 오는 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18회 오늘도 역시 여러분이 주신 한 주 동안의 댓글을 먼저 보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왕루이님 12일 토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헵스의 홈 오프너에 다녀왔습니다. 상대 전적 9연승 중인 윙스여서 맘 편하게 보러 갔지만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며 2대4로 패했습니다. 오셨을 땐 아이저맨의 윙스를 좋아했고 당시에는 하얀 옷이 홈 저지였던 시절이고 윙스는 흰 옷을 입고 우승을 많이 했었는데 머지않아 그런 포스를 보여줄 것 같네요. 헵스는 백투백 핑계를 대고 싶네요. 패스는 안 맞고 슛은 전부 버니의 앞으로 가고 프라이스가 여러 1대1 브레이크어웨이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스즈키의 슬래싱 파울이 석연찮기도 했고요. 4년째 보는 홈 오프너 모두 결과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올 시즌은 헵스의 직관 이야기로 많이 댓글을 남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2번이나 갑니다. 올해 홈 오프너 식전 행사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3연속 풀업 탈락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종교의 힘을 빌려서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잔잔한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크크크. 지금 와보니 두루왕이 너무 계륵 같네요. 1라인 4라인 없이 2라인 2개 3라인 2개 운영하는 팀 같고 두루왕 3라인에서 쓰일 줄은 몰랐는데 폴 바이럼도 4라인에 메테가 2A로 잘해준다 하지만 반대급부였던 세르가체프를 보면 마음이 쓰리네요. 영입할 땐 기대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도 경기 보고 댓글 남기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왕루이님 몬트리올에 거주하시면서 몬트리올 캐나디언스의 경기를 빼놓지 않고 보시는 또 애청자분이신데요. 홈 오프너 홈 개막전을 또 갔다 오셨군요. 아쉬우시겠어요. 매년 이렇게 결과가 안 좋으면 좀 그것도 문제인데 몬트리올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죠? 몬트리올 올해 보시면은 어느 팀한테 이겨도 좀 이상하진 않은데 어느 팀한테 져도 이상하지 않은 좀 요상한 팀이 됐어요. 지금 초반에도 흐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냥 생각했던 대로다. 라고 그냥. 그런 승패가 반복되면 그렇죠. 참 속 터지는데. 그러니까 진짜 막 토론토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팀은 잡고 약간 좀 시원하게 쉽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팀들한테는 지금 또 막 맥을 못 추고 막 이런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이렇게 되면은 순위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드루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알기로는 헵스 합류하고 제일 잘하고 있는 시즌으로 알고 있는데 계륵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몬트리올 경기를 그렇게 심도 있게 보는 사람이 아닌지라 아무튼 근데 드루엔 선수가 최근에 잘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막 울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부분은 나쁘진 않지 않나 싶습니다. 세르가초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팀에 있는 거고 근데 세르가초프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성장을 했죠. 지금 최근에는 헤드만이랑 작년 같은 경우에 헤드만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페어를 같이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도 뭐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뭐 근데 헤드만이 이제 뭐 샤튼커크랑 이제 이제 페어해서 나올 때도 있고 워낙 템파는 다양하게 이제 수를 쓸 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세르가초프는 괜찮은 선수가 되지 않나. 근데 뭐 드루앵도 올해 지금 초반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끝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뭐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뭐 지금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이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싶고 그래도 올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뭐 앞으로 계속 왕루이님 댓글을 보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페이스북 댓글입니다. 남은김님 12일 토요일 댓글입니다. 퀵! 이놈 어떡합니까? 얘 때문에 작년 내내 킹스 팬존 전쟁터였는데 이젠 8대2, 9대1로 제1골리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 수비 플러스 골텐딩 빼면 킹스는 그래도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보이는 초반입니다. 하셨습니다. LA 킹스의 팬이시죠. 남은김님. 역시 뭐 LA 킹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남은김님 댓글 보면 다 나오는데 퀵! 이놈은 이거 어떡하죠 이거? 현재 여론이 좀 그런가 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니까 사실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뭐 지금 로스터에 퀵을 대신할 이제 선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퀵보다 더 나은 성적을 이제 뭐 캠벨 같은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건데 조금 더 이제 증명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 골텐딩 빼면은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 거는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예. 이거 얼마나 데자르댕이 그동안 무능했는지 지금 맥클렐런 초반만 보면은 경기 흐름부터 확 다른 거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아직 근데 킹스가 지금 로스터진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은 어땠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은 사실 너무 없는 살림인지라 킹스가 어떻게 꾸역꾸역 하는데 한계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맥클렐런 체제가 생각보다 수비적인 컬러의 킹스랑 잘 어울릴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초반에 좀 증명이 된 것 같아서 예.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다. 예, 현재 초반은 그렇습니다. 남은김님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로 넘어가기 전에 박김찬 PD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박김찬 PD가 도착을 했고요. 카메라도 켜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 잘 보셨나요? 예, 뭐 또 일본 이번 주에 나가야 되잖아요. 일본 떠나기 앞서 신변 정리가 좀 있어요. 예. 한국에 10월 달에 열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예.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막 이것저것 업무 처리할 게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예, 그거 처리하느라고 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뭐 셋이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네. 카메라는 켜졌는데 박김찬 PD 얼굴은 나오고 있지 않고 이현섭 기자의 저지만 공개됐습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그냥 뭐 입었고요. 카메라 없으면 안 입으려고 그랬어요. 아. 예, 좀 늦으셔서 막 아시아리가 할 때 오시고 이러면은 아. 그냥 뭐 안 입고 가도 괜찮을까 했는데. 이미 입고 계실 줄 알았죠. 오늘 어디입니까? 색깔이 콜로라도. 익숙하군요. 콜로라도 애벌란치. 콜로라도 애벌란치. 오늘 하덴낫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간만인가요? 주인공 간만. 간만이죠. 아 그렇죠. 예. 예. 요즘 페이크 좀 치다가 20 간만에 주인공 한번. 25번인데요. 누군가요? 체스카 미하일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잖아요. 미하일 그리고렌코. 그렇습니다. 어. 옛날에 잠깐 한 2년 있었네요. 네. KH에 가기 전에. 근데 그리고렌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또 나오는데 카일 두바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당장이 좀 그 러시아 쪽 이제 눈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미헤예프 선수가 있었고 이번에 러시아에 와서 두 명의 선수를 만났는데 그 선수가 미하일 그리고렌코 선수랑 니키타 네스테로프 체스카의 이제 공수 핵심 자원들인데 예. 사실 올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렌코가 올해 마치고 이제 북미 다시 넘어가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이제 뭐 득점 부분에서 좀 개화하는 모습이 체스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괜찮지 않나. 예. 그래서 잘하면 이제 내년은 토론토에서 이 둘 중에 한 명이나 뭐 둘 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두 선수에 대한 입질이 시작됐군요. 예. 예. 그리고렌코 선수의 콜로라도 저지를 오늘 입고 오셨고요. 네.
계속해서 댓글 먼저 보고 이따가 NHL 하덴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볼 순서입니다. BOIL님, 보일님 11일 금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평창올림픽 계기로 아이스하키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20대에 잠깐 NHL을 보면서 저런 스포츠가 있나 싶었죠.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아이스하키 매력에 빠졌습니다. 저는 NHL은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고요. 재미로 보면 NHL이지만 그래도 관심이 가는 것은 아시아리그입니다. 하이원이 나가고 두 개 팀만 있지만 한라와 대명이 명맥을 이어주니 고맙다는 느낌도 듭니다. 좀 아쉬운 것은 게임 수가 너무 작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비인기 스포츠라 주변에 제가 하키를 보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하키 룰을 설명해주면서 같이 보고는 합니다. 비인기 스포츠라 미디어에 노출도 안 되고 그나마 네이버 스포츠 일반의 아시아리그 일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좀 더 미디어에 노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2022년부터 IIHF에서 경기장 사이즈를 NHL로 바꾼다는 말이 나온다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댓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보일님, 또 국내에서 또 외로운 하키 팬 인생을 시작하신 것 같고요. 네, 주변의 하키 힘내시길 바랍니다. 팬분들은 다 이렇게 네.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네, NHL, 아시아리그 네,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 팬으로서의 또 맹활약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기장 사이즈는 바뀌는 게 맞나요? 네, 마지막 질문 답변 드려야죠. 르네파제 회장이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 IIHF 언더 20 월드 챔피언십 기자회견 딱 할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2022년까지 북미 사이즈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돈이 많이 들고 아무래도 또 이거 만든 것도 다시 사실 뭐 별거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전용으로 만들어진 그쵸. 구장 같은 경우 뭐 줄이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돈이 든다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허들은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고요. 근데 전반 이제 지금 생각하시면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KHL 같은 경우에는 엄청 과도기입니다. 이제 막 진짜 국내 그러니까 IIHF 규격인 30, 60을 쓰는 데가 있고 제일 큰 거. 그렇죠. 이제 핀란드 규격인 28, 30을 쓰는 데가 있고 NHL 사이즈인 그러니까 북미 사이즈인 26, 30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타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KHL도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도 이제 북미 쪽으로 바꾼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키 트렌드가 좀 좁은 데로 그러니까 북미 사이즈를 이제 가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KHL 최근에 이제 경기장 지어진 데는 웬만하면 이제 북미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지금 바리스도 올해부터 이제 북미 사이즈로 바꿨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최근에 지어진 축에 속하는 이제 제일 최근에 지은 VTB 아레나 그러니까 디나모 모스크바 홈구장도 북미 사이즈. 그리고 2013년 이제 그 무렵에 지어졌던 뭐 아드미라 블라디오스카의 페티소프 아레나 이런 데도 다 26, 30 그러니까 북미 사이즈.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르 하바롭스크도 이제 26, 30 이제 북미 사이즈로 이제 가고 뭐 스카도 26, 30이고요. 그런 식으로 예 점진적으로 이제 IIH도 그렇고 KHL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차이나 드래곤 때 원정을 가보니까 두 사이즈를 다 확보를 해놓더라고요. 애초에 경기장을 지을 때부터. 네. 그래서 IHF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 하나, 그 옆에는 NHL 규격, 북미 사이즈에 맞는 규격 하나. 그래서 두 면을 동시에 지어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뭐 저희 온도스포츠 시작 초창기 때부터 보면은 뭐 블루라인도 확대가 되고 더 멀어지기도 하고 뭐 골크리스도 최근에는 그렇죠. 예, 귀퉁이가 잘려나갔죠. 예, 사이즈가 점점 이제 북미 NHL에서 쓰고 있는 그 규격을 조금씩 쫓아가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점진적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죠. 보통 이제 쭉쭉 이제 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보통 시간 걸리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현재 우리나라 경기장 안양, 인천, 고양, 강릉 다 60m, 30m 규격이죠? 안양이 조금 작죠? 예. 조금 안 됩니까? 예, 조금 이번에 늘려서 거의 맞춘다고 했는데. 네. 네. 예. 이거 바꾸는 또 한 세월 걸릴 것 같고, 예, 골크리스 변경하는데도 한 세월 걸렸고, 예, 그 전에는 블루라인 넓힌다고 그 한 세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조금 더 더딘 점진적이 되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한데, 네. 뭐 새로 지을 때 애초에 좀 예, 고려해서 지으면 좋을 텐데, 예, 뭐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유지도 힘든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트렌드는 NHL과 같게 지금 가는 것 같고요. 가장 작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 KHL 올해부터 이제 그 골라인 뒤에 마름모 골로 이제 골리가 퍽을 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것도 그쵸. 이제 북미 쪽 이제 룰인데 이제 또 KHL도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좀 더 골이 많이 나게끔 그렇죠. 하는 그래서 초반에 그죠, 골리들 그죠. 그거 적응 못 해가지고 막 오오오 이러다가 그렇죠. 뭐 페널티하고 막 실점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경기를 보다 보니까 혹시 경기장 사이즈가 작은 게 좀 더 재미는 있더라고요. 예. 부딪히고, 히트도 예. 체킹도 빵빵 나오고 네. 부딪히고 그런 왔다 얘기하죠. 갔다도 속도도 빠르고.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네. 작은 게 좀 난 것 같습니다. 네. 좌우 60m, 폭 26m. NHL 가장 작은 규격 2022년부터 빠르면 이제 IIHF도 전면 개정을 하겠다는 지금 계획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2022년부터 점진적이면은 뭐 그로부터 한 6, 7년 더 봐야죠. 네. 자, 어쨌거나 댓글 감사합니다. 앙그라님 13일 댓글 주셨습니다. 원문은 First team in NHL history to start 5-0 after trailing in each game입니다. 여기서 after trailing in each game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각 팀당 최대 6경기, 최소 3게임 치렀는데 무슨 뜻인지. 별 의미 없이 그냥 모든 팀들이 한 경기 이상 마친 상태라는 말인가요? 아무튼 NHL 역사상 최초 기록이라니 오일러스가 이번 시즌 시작이 대단해 보이긴 하네요. 이번 주는 레인저스가 한 경기뿐인데 안타깝게 홈 오일러스전 4대1 패배입니다. 그래도 카포가 NHL 커리어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위안이네요. 이 경기 끝나고 오일러스가 NHL 역사상 최초로 각 팀들이 게임을 마친 후 5승 0패 0OT로 시작하는 첫 팀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기록일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셨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오일러스가 일단 개막 5연승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 after trailing in each game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서 뒤처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전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기에서 역전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막 첫 5경기를 다 역전승으로 이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귀한 그거는 이제 진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진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대단하다의 좀 의미랑은 약간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좀 진귀한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기록이 오일러스가 5승 0 그러니까 5승 0패 0연장패 한 게 85년 86년 이래로 오랜만에 한 거라고 하네요. 30몇 년 만에 개막 5연승인데 다 역전승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묘한 이제 기록이죠.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예, 근데 뭐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젊은 선수들 전반적인 자원이 좀 괜찮으니까 그거 보시는 재미가 있으니까 사실 올해는 그렇게 진짜 플레이오프 막차만 타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성공한 시즌이에요. 네. 대성공을 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카포카코 선수가 NHL 데뷔 첫 골을 넣었던 이번 주였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카코가 조금 더 성인 무대의 적응성은 더 높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 들어맞는 느낌이 됐네요. 왜냐하면은 카코는 지금 커리어 첫 골 넣었지만 휴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포인트가 없습니다. 네. 앙그라님 댓글 또 감사히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팟빵 댓글 넘어가죠. 크론발데님 10일 목요일 댓글입니다. 라던스키 은퇴식이 이번 토요일에 열리는 것 같네요. 잊지 않고 은퇴식 치러지는 모습이 팬으로서 감동적입니다. 은퇴식 하기 전에 댓글 주신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안양 한라와 데비언 킬러 웨일즈전 앞서서 브락 라던스키 선수의 은퇴식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열렸고요. 또 팬사인회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경기장에 오셔서 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 현재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유소년들 또 가르치는 일을 또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새로운 인생 또 함께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크론발드님 댓글 감사하고요. 미국 매니아님 12일 토요일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키 외적인 질문인데 NHL을 보고 있는데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면 NHL 재생이 안 되고 모바일 데이터로만 재생이 됩니다. 컴퓨터에도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재생할 경우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화면으로 못 보고 핸드폰으로 봅니다. 이거 혹시 저만 그런가요? 혹시 기자님 해결책을 아시면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하키를 즐기는데 크나큰 걸림돌입니다. 유유. 일단 문제가 한 가지 있으신데 NHL을 이제 본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컴퓨터까지 고쳐드려야 되는. 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NHL 많이 보신 분으로서 경험 있으세요? 이런 적은 저는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NHL 서포트 쪽에 문의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제 뭐
일반 SNS 창구 같은데 DM으로 쏴도 잘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답답하시겠는데.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아마 이게 이제 해외 사이트 접속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인터넷 통신사마다 이게 뭐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통신사에 한번 문의를 넣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걸림돌을 빨리 없애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질문 더 있는데요. KHL 초심자에게 추천할 만한 팀을 몇 팀 추천해 주세요 하셨어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문백님께 네. 답변을 한 잘하는 팀 선택하라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잘하는 팀을 고르는 게 최고입니다. 제스카 아니면- 모스크바입니다. 아크바르스 체스카 모스크바 아니면 뭐 그냥 뭐 지금은 또 KHL을 국내에서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몇 개 챙겨보고 아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원래 이런 게 이거 절대 강팀은 아닌데 막 꽂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끔 보면은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팀을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그런 좀 선택은 위험성이 있다는 거 항상 이제 꽂혔는데 좀 요상한 막 팀에 꽂히면은 앞으로 보시면서 피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추천을 해서 듣는 거는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성적대로 가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강한 팀 택해야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죠. 그냥 네. 이제 뭐 방송 같은 거 하시거나 아니면 찾아보시거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꽂힌다. 이런 팀 하면은 그냥 그 팀을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메탈루르크 마그니토 고르스크 전 추천합니다. 이 팀이 제일 밑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아니면 쿤룬 레드스타. 시간대가 우리나라랑 좋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보시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질문. 아시아 리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온더스포츠 원더스포츠에서 보시면 되고요. 예, 보시면 되고요. 예. 아시아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NHL이나 KHL처럼 리그에서 주관해서 통합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중계권은 각 홈팀의 그 권한이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대명 킬러웨일즈 중계를 맡아서 하고 있고 네. 예, 각종 영상이나 이런 것들 컨텐츠들을 생산해내고 있고 예, 그리고 안양알라 경기들도 가서 혼자서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안양알라 쪽에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 하는 중계도 있으니까요. 예, 라이브는 그렇게 챙겨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각 구단별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각 구단의 홈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웬만하면은-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해요. 일본 구단, 그다음에 사할린 팀도 예, 구단의 자체 채널을 있습니다. 통해서 네. 스트리밍 중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사할린 있고요. 그리고 오지가 있고 크레인즈 없고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있고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ON이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스트리밍 일본 스트리밍 일본 예, 사이트를 지역 이제 웹사이트죠. 그렇죠. 네. 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랄까 그런 부분은 보통 이제 국내 중계가 있으면은 링크를 국내 중계 이제 예고할 때 뭐 SNS 이런 데서 링크를 걸어 주시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근데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그쪽 서버랑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약간 이제 네, 문제가 많을 버퍼링이 때가 심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도 올해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블레이즈는 홈 경기가 2번 중계가 예정이 됐다가 취소가 된 적이 그렇죠. 있어요. 대면 그러니까 경기도 안 나와가지고 취소했었고. 네. 네. 눌렀는데 막 안 나오고 그래서니까 뭐 SNS 가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레인즈 홈 경기 말고는 웬만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3지역 경기도 좀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일본 제3지역. 그렇죠. 삿포로나 그렇죠. 뭐 고리야마나 도쿄에서 하는 그렇죠. 이번에 삿포로에서 펼쳐진 사할린과 이제 오지 오지 이글스. 사할린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할린 사할린 중계. 쪽에서 중계를 네. 했어요. 오히려 오지 쪽에서 중계를 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쿠초 넘어갔을 때는 오지에서 오지 했고요. 쪽에서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7개 구단을 다 팔로우해야 되고 그렇죠. 7개 구단 채널을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NHL.com 이렇게 모여 있으면 네. 좋은데. 뭐 아시아리그 사이트 가도 뭐 일본 거만 올라와 있고 뭐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이게 좀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네. 혹시 수도권 거주하신다면 안양이나 뭐 고양이나 목동이나 네, 이런 데 직관이 가서 직관하시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죠. 네. 네. 근데 힘드실 경우에는 일단 저희 온더스포츠 온더스포츠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네. 미국 매니아님. 딱히 이제 막 보기 시작하신 분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것 같은데 모쪼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 구독 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댓글 감사하고요.
빵돌이 3님 13일 일요일 댓글.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오일러스가 예상과는 달리 5연승이네요. 뭐 지난 시즌 히치콕 감독 오픈발로 연승하다가 제자리 찾은 적도 있기도 하고 뭔가 그간 만난 팀들이 어렵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현섭 해설위원님께서는 어찌 보시는지요? 뭔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나아진 게 있을까요? 오일러스 팬 여기 또 계시군요. 제일 눈에 띄는 건 당연히 파워플레이죠. 사실 이제 이 지난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웬만하면 파워플레이 골 2골 넣으면은 그 경기 좀 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진 팀 얼마 전에 중계를 해드렸지만 진 팀도 지는 게임도 있어요. 그런데 5연승 기간 동안 파워플레이 2골 이상 넣은 게임 3게임입니다. 근데 이 페이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키에서 맨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한 점 차 승부는 항상 굉장한 운이 수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점 차 승리는. 왜냐하면은 퍽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공처럼 일괄적으로 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반쯤은 이제 타원형의 이렇게 모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퍽이 잠깐 잘못 튀었는데 그게 뭐 골로 연결되고 이러면은 이렇게 한 점 차 승리되고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왕왕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점 차 승리 3번입니다. 올렸어. 5승 중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티팩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페널티 킬링이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6위 예상했었나요? 그래도 이제 뭐 올해 괜찮으면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까지 들긴 드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리고 제임스 질 선수가 올해 지금 벌써 8골 넣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8골 0어시스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지하기가 이게 쉽겠느냐. 뭔가 되고는 있는 그렇죠. 초반인데 예. 그런 부분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사이트 맥데이비드 선수가 둘이 합쳐서 24포인트입니다. 6경기에서. 이것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페이스면 뭐 거의 뭐 웬만한 기록, 리그 기록 뭐 다 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계속 끝까지 가면은 지금 160포인트 이상 뭐잖아요. 지금 딱 곱하기 2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해서는 쭉 유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연승 자체는 상당히 오일러스에게 좋은 일이지만은 이게 뭐 무작정 좋게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해답은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조금 좀 평균으로 회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운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운이라든 실력이라든 뭐 극복을 하게 되면은 뭐 그때 되면 이제 진짜 괜찮은 시즌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NHL 하덴낫에는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나오진 않는데요. 이 말씀으로 오일러스에 대한 말씀은 또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빵돌이3님 감사합니다. 북1223님 10월 15일 댓글 주셨습니다. 오늘 15일 화요일 콜로라도와 워싱턴 보고 있는데요. 야, 이거 홀트비 쓰레기 됐네요. 슈팅 3번 콜로가 있는데 다 들어가네요. 바로 교체해버리는데요. 오늘 워싱턴이 이길 것으로 봤는데 1피리어드에 벌써 4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하셨습니다. 콜로라도 상승세가 무서워서 오늘 이현섭 기자님이 콜로라도 저지를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고 온 거고. 근데 이 특정 선수를 쓰레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비하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 팬분들이 듣는 것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제 댓글 문화에서도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제 쓰레기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부진했나 보죠,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점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다른 이런 뭐 의도가 있었다면 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최소한의 그런 뭐랄까 선 같은 거 조금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안 지켜주셔도 되고요. 콜로라도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폴 피핑과 실버버거님 10월 15일 댓글입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3번 이상 잘 들었습니다. KHL 중계도 라이브는 다 못 보지만 다시 보기로 감사하게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도 라이브로 한 10경기 정도 봤었는데 흥미가 떨어져서 보다 말았는데 올 시즌은 김태범 아나운서님과 이현숙 기자님께서 중계해 주셔서 즐겁게 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덴낫에 애너하임 가능할까요? 시즌 초반에 반짝하고 플레이오프에도 못 나갈 것 같아서 한번 반짝할 때 소개될까요? 지난 시즌도 시즌 초반에 꾸역꾸역 이긴 경기가 올 시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네요. SOG, 샷스 온 골. 항상 밀리면서 꾸역꾸역 또 이기고 지는 경기는 SOG는 더 많은 경기 내용. 위니펙 첫 주부터 낫에 선정되었네요. 수비진의 구멍을 잘 메워서 순위 상승 기대해보겠습니다. 질문. 이현숙 기자님, 애너하임 저지 있으십니까? 애너하임은 러시안 선수가 최근 5년 안에는 뛴 선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하셨어요. 5년 안에 뛴 선수 있습니다. 저지 있으세요?
저지도 있고요. 근데 5년 누군가요? 안에 뛴 선수도 있어요. 예. 이제 일리아 브리즈갈로프 선수가 거의 말년을 이제 또 애나하임으로 돌아와서 그게 딱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애너임 저지가 있으시는 걸로. 예, 그냥 그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입고 오신 날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올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하덴낫에 애너하임 없습니다. 예. 애너하임이 뽑히기에는 이걸 애너하임을 뽑으면은 정말 에드먼턴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에드먼턴도 없는데 애너하임이 들어올 수 없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너하임이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는 있다라는 거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시간 퍼먹 넘쳐서 진짜 뭐 탑 10 뽑고 이러면은 뭐 들어갈 수 있는데 두 팀 딱 뽑아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사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애너하임 계속 좀 잘해서 하덴낫의 핫에 나올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KHL 중계 또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댓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NHL의 한 주간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HL 핫앤낫 시간입니다. 오늘도 핫 두 팀, 낫 두 팀을 이현숙 기자님께서 선정을 해 오셨는데요. 에드먼턴도 없고 애너하임도 없고 과연 그 자리를 차지한 핫의 두 팀은 누가 될 것인지 일단 첫 번째 팀은 오프닝 때 제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개막 5연승 콜로라도 애벌렌치입니다. 첫 핫 두 팀이 다 좀 비슷하게 잘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좋은 신호가 나왔던 거는 콜로라도기 때문에 첫 번째 팀은 콜로라도를 뽑았습니다. 네, 어떤 경기들이 있었나요? 지난 주간 결과는 이제 10월 11일 보스턴전 4대2 승리, 12일 애리조나전 3대2 승리, 14일 워싱턴 원정에서 6대3 승리로 했고요. 보스턴 2점 차로 지고 있다가 역전승했고 애리조나랑 워싱턴전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골을 양산하는 폭발력, 사실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잡아내는 것도 그렇고 사실 작년 상위권 같은 팀들 가만히 보시면 이제 캘거리도 참 이런 경기 운영을 잘했었는데 올해 콜로라도도 참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이제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장면이 나왔죠.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떤 부분이 콜로라도에서 잘 되고 있나요? 전반적인 강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에서 변수라고 말씀드렸던 것까지 이제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결점이 없는 장면이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성적 유지가 되고 있고, 네. 팀의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나 뭐 란데스코그, 그다음에 란타넷, 맥키넌 요 세 명이 버티는 1라인인데 이 세 명이 5경기 23포인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 브라콥스키, 캐드리, 돈스코 이런 자원들도 이제 합쳐서 10포인트입니다. 이제 5경기에서. 그러니까 부조 득점원으로 2, 3라인에 이런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다 이 정도 해주면 상당히 이제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의 약점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화력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라인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1라인을 유지를 한다면은 2, 3라인에서는 득점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게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브라콥스키, 캐들이 뭐 돈스코 이런 자원들이 그냥 다 해결하는 조짐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뭐 벨마르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약점을 잘 영입한 이제 깰 만한 영입인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불안했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현재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상당히 이제 좋은 부분은 이제 첫 경기에서 이언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이언콜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콜로라도 애벌렌치의 수비진 중에 제일 수비력이 좋은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수비력이 저하라는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문제보다를 어쨌든 골리 같은 부분, 그리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수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 프리뷰 때 그루바워 선수의 첫 이제 그 넘버원 스타터로의 시즌, 그러니까 사실상 풀 시즌이죠. 그리고 파벨 프란초즈라는 KHL에서 레벨에서는 KHL, AHL 레벨에서는 증명을 했지만 이게 또 NHL에서는 통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두 명은 NHL에서 거의 뭐 제일 키가 작은 이제 골텐딩 듀오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이제 6피트 1인치 6피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둘 다. 그런데 둘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루바우가 2.51, 92.5% 세이브 성공률, 그리고 프란초즈 선수는 첫 경기에서 34 세이브 2실점을 하면서 골텐딩에서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주인공으로 선정되기에는 손색이 없는 활약을 했다라고 요약드리겠습니다. 개막 5연승, 그것도 5정규승. 콜로라도 애벌랜치가 센트럴 디비전 선두로 나서고 있는 시즌 초반인데요. 오늘 하덴낫 주인공이었습니다. 핫 두 번째 팀, 한 팀 더 있는데요. 어딘가요?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버펄로 세이버스도 최근 3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를 치른 현재 5승 1OT 6경기 모두 승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 10월 9일 날 몬트리올전 5대4 연장승, 11일 플로리다전 3대2 슛아웃승, 14일 댈러스전 4대0 완승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수비의 댈러스를 상대로 4대0이다. 이런 부분은 예, 조금 기대할 만하다. 오늘은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뭐 작년에 약간 좀 유사한 느낌이 나긴 나지만 그래도 초반이 출발이 좋다라고 네. 요약드리겠습니다. 버펄로 세이버스도 예상보다는 훨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초반인데요. 훨씬 잘하고 있죠. 사실 그 이제 원동력은 파워플레이가 너무 지금 초반에 잘 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파워플레이 1라인 누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아이클, 라인하트, 달린, 스키너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인 올로프 손 선수입니다. 예. 요 선수가 진짜 이제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4명은 뭐 작년에도 이제 붙박이 이제 파워플레이 요원으로 활약 이제 제일 많이 기용되는 파워플레이 요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올로프손 선수가 정말 좋은 이제 파워플레이 옵션이 되면서 초반 이제 주역이 되고 있어요. 올로프손 선수가 6경기에서 5골 2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5골이 모두 파워플레이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버펄로가 지금까지 파워플레이 골이 9골을 넣었는데 절반 이상이 올로프손 선수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네. 가만히 보시면 정말 슈팅력 자체가 굉장합니다. 물론 뭐 이제 컬러 커멘터리라고 해서 이제 버펄로 쪽 해설자들은 이거 뭐 그러니까 오베치킨에 이제 비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오베치킨처럼 이제 말할까 왼쪽 사이드에서 이제 치는 것처럼 이제 확실한 옵션이 생겼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좋은 옵션 하나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마무리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올로프손 선수는 지난 시즌 말미에도 버펄로에 합류를 한 이후에 즉시 주축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때도 2골을 넣었는데 2골 다 파워플레이 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즌 경향에도 파워플레이 스페셜리스트로 올로프손 선수를 잘 활용하고 있는 버펄로 그렇기 때문에 좀 파워플레이 힘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좀 버펄로의 원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버펄로의 파워플레이가 또 언제까지 이렇게 강한 면모가 지속될지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버펄로 세이버스가 애틀랜틱 디비전 선두로 올라섰는데요. 하세 또 선정됐습니다. 다음 낫으로 넘어가서 두 팀을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장 좋지 않았던 팀은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 발표해 주시죠. 뉴저지 데블스입니다. 뉴저지 데블스 오늘 낫의 첫 번째로 선정됐는데 현재 6경기 치른 가운데 4패 2OT 개막 6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1승도 하지 못했고요. 네. 10월 9일 필라델피아 0대4패 에드먼턴전 10월 10일 그 다음 날 있었던 이제 3대4 슛아웃 했고요. 12일 보스턴전 0대3패 14일 플로리다전 4대6으로 패배했습니다. 야. 0패가 2차례였고요. 그러니까 한 점도 올리지 못한 0패가 2차례였고 역전패 2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이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플로리다전 제 기억에는 4대2론가 이기고 있었는데 이날 이제 그 캐나다 추수감사절이라서 경기가 굉장히 이제 일찍부터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계가 걸쳐 있어가지고 이제 KC의 중계 때문에 아주 이제 계속 보지는 못했지만 중계 끝나고 나오니까 이게 4대6이 뒤집어져 있어요. 이거 뭐 참 어처구니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뉴저지 데블스 개막 6경기 동안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득점력이 제일 이 문제라고 봐요. 사실 이 다음 설명할 팀도 이제 득점력 부분에서 좀 문제라서 좀 가라앉은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거보다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라고 했을 때 홀 선수가 진짜 제가 6경기 5포인트? 이거 말고는 거의 이제 득점 탑6급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도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탑6급에서 이제 안정적인 득점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요. 뭐 구세프 선수는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딱 그냥 뭐랄까 NHL 사실 경기당 1포인트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괜찮은 수준인데 그냥 오케이예요. 그것도 아주 좋다 정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팀의 미래라고 이제 낙점이 된 선수들이 있죠. 이제 니코 히시어, 잭 휴즈 선수가 히시어 선수 2포인트, 휴즈 선수 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기여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득점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경기당 이제 평균 슈팅수 몇 개 시도했냐?
27.7개입니다. 그러니까 28개 못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7 전체 27위. 그리고 득점 2.17입니다. 한 경기 평균. 그런데 27이에요. 둘 다 27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격 전개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뉴저지가 정말 수비적인 컬러를 가진 팀이다. 어떻게 보면 뭐 다음 낮에 소개될 팀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뉴저지는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공세지향적인 선수 구성을 하고 있어요. 수비진부터 이미 수비진도 그렇고 공격진도 그렇고 속도 트랜지션 게임 이런 걸로 승부를 보는 팀인데 공격에서 이게 지금 풀리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 사실 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지난주 스코어 결과를 보고 4실점, 4실점, 3실점, 6실점 지금 대량 실점이 문제인가 싶었는데 좀 공격적인 수치에서도 27이라니까 공격도 좀 문제네요. 네. 메트로폴리탄 최하위까지 지금 내려앉은 뉴저지 데블스인데요. 오늘 낮 첫 번째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덴 낮 마지막 팀, 낮 두 번째 팀 보겠습니다.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아니 댈러스 스타스 하면 프리뷰 때 센트럴 1위도 가능하다고 예상하셨던 그 팀인데 최근 2연패고요. 현재 7경기 1승 5패 1OT 센트럴 6위입니다. 왜 이렇게 안 나가죠? 그러게요. 저도 참 이 팀이 좀 올해 KJ 비교하면 메탈루크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10월 8일 워싱턴전 4대3 연장승 그리고 캘거리전 2대3 슈트아웃패를 했고 그 다음에 워싱턴이랑 또 붙었는데 1대4로 지고 버플로랑 0대4로 완패를 했습니다. 워싱턴전을 봤을 때는 좀 부활의 조짐이 이제 좀 보인다. 괜찮다. 경기를 괜찮았다. 이랬는데 결국 캘거리전 패배했고 워싱턴 버플로에 완패를 당하면서 뭐 이제 지금 서부 최하위권으로 쳐졌죠. 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페널티 킬링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파워플레이도 제가 알기로는 한 자리대예요 지금 이 댈러스가. 그만큼 좋지 못한데 페널티 킬링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82.8%로 리그 5위였거든요. 수비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8번의 기회에서 6골을 허용을 하면서 78.6%면 리그 중하위권이거든요. 쭉 이제 페널티 킬링에서 이제 쭉 쳐졌고 사실 공격 같은 부분은 작년에서도 막 그렇게 시원하게 득점 빵빵 하던 댈러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비력이 결과적으로 많이 이제 붕괴가 됐다. 물론 초반에는 공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비적인 부분도 꽤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페널티 킬링에서 지금 약점이 부각이 된 상황인데 더 문제는 댈러스가 지금 현재까지 28차례의 쇼트핸디드 상황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관리에도 실패를 하고 있어요. 이제 페널티 킬링에 올해 좀 붕괴 조짐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 킬링의 약점이 지금 계속 이제 가중이 되고 있고요. 또 계속 이제 잡을 수 있는 게임도 놓치고 뭐 지는 게임 그냥 쭉 지고 이런 지금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댈러스 스타스가 예상보다는 훨씬 지금 못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네요. 또 한 주를 지켜보겠습니다. 댈러스 스타스까지 오늘 총 4팀을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올 한 주 동안 보실만한 경기 추천을 해드릴 시간인데요. 어떤 경기들 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스턴 브루인스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일 템파베이, 20일 토론토 원정, 23일 토론토랑 이제 홈에서 TD 가든에서 막 상대하는 일정이 있는데 3강 싸움 딱 이 각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대결은 사실상 뭐 4점짜리 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기이기 때문에 보스턴 일정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일 날 토론토 워싱턴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토론토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보스턴 2번에 워싱턴 1번 이제 이렇게 경기가 이제 예정이 또 돼 있고요. 주목 매치업만요. 19일 같은 경우는 콜로라도 플로리다입니다. 요 두 팀이 진짜 올해 굉장히 화끈한 공격력 하면은 요 두 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경기. 어떻게 보면은 뭐 라이벌리도 아니고 서부 동부 별로 만나는 매치도 아닌데 굳이 선정한 부분은 이 게임이 좀 그냥 딱 봤을 때 재밌을 확률이 높은 게임이에요. 이제 다득점 이런 양상이 나오기 쉬운 게임이고요. 21일 날 에드먼턴 위니펙의 경기가 있습니다. 에드먼턴이 이때까지 이제 상승세가 유지가 될지 그리고 위니펙도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드먼턴을 딱 잡으면서 한번 이제 분위기 반전을 또 깨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캐나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북부 라이벌리라고 보면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에 NHL 또 보시고요. 뭐 댓글이라든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L 하덴 나시였고요.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비하인드는 218회 이번에는 KHL의 지난 한 주간을 또 살펴보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KHL 코너가 지난 회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KHL 순위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부부터 볼까요? 서부 체스카 그냥 뭐 이제 고속도로 타고 있고요. 비테아지가 사모노프 골리가 부상으로 당하고 난 이후에 잡을 수 있는 경기들을 조금씩 못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슈퍼세이브 딱 하나 더 겹치면서 2대1로 연장 가서 이기는 게임을 졌어요. 지는 2대1로 이제 정규에서 지는 요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많이 우려했던 건데 지금 계속 그런 느낌이 이제 반복되지 않을까. 사모노프가 이제 복귀할 때까지는 반복되지 않을까 싶기 역시나. 때문에 네. 체스카가 더 이제 또 차이를 벌릴 수 있을 이제 발판이 마련이 됐어요. 비테아지가 사모노프 골리 나가고 최근 2승 3패 그렇습니다.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스카로서는 좀 선두질주를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네요. 예. 또 이제 서부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 싸움이 지금 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스카도 같은 디비전 팀들이 영부진하는 바람에 지금 경기력이 아주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2위를 달리고 있고요. 4위 디나모 모스크바, 토르페도 21점으로 이제 같이 붙어 있고 요케리트 같은 경우도 19점으로 6위입니다. 그리고 네. 스파르타크 7위에 18점, 세베르스타 17점인데 사실 진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케리트가 참 많이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6연승 딱 읽어내면서 지금 경기 숫자가 디나모 모스크바보다 3경기, 토르페보다 4경기 덜 했는데 승점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4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디나모 모스크바도 참 어려운 일정이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압토몰리스트, 메탈루르크 이거 사실 동부에서 그렇게 쉬운 상대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승 아주 또 좋은 경기력으로 연승을 했기 때문에 예, 순위를 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됐네요. 예, 요케리트 헬싱키가 6연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요케리트와 압토모빌리스트 경기 중계할 때까지만 해도 이럴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는데 그 경기 잡으면서부터 좀 6연승을 좀 달리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은 6연승 안에 5경기가 한 골차 승리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연장승, 슛아웃승 다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아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불안하죠. 네. 예, 이런 사실 한 골차 승부 같은 경우에 정말 운 이런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요케리트도 경기에서는 조금 이제 뭐 여유 있지만 경기 수에서는 시합 이제 경기 수에서는 여유가 있지만 또 이 줄을 미끄러질 수도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의 또 일정이 중요해요. 어쨌거나 뭐 요케리트 헬싱키가 핀란드 리가에서 KHL 넘어온 후로는 뭐 줄곧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1, 2위는 아니더라도 한 3, 4위는 해왔던 팀인데 뭐 올 시즌도 처져 있다가 거의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다음 동부 컨퍼런스 순위를 볼 텐데요. 동부 컨퍼런스 순위표가 사실은 더 재밌어요. 이게 사실 올해 뭐 메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크바르스가 어쨌든 지금 1위 26점 승점 26점 그리고 아방가르트가 어제 스카를 잡으면서 또 2위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게 좀 예상이 돼 있던 팀들입니다. 뭐 워낙 전력도 좋고 이제 팀이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뭐 올라온 거는 그렇게 이제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바리스도 오케이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지금 최근에 분위기 웬만하면 좀 고꾸라지는 게임이 한두 게임이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주인공이 아드미랄입니다. 이 아드미랄이 지금 창단 처음으로 5연승을 했거든요. 네. 2013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5연승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압토몰리스트보다 위에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살라바트랑 승점이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잘하면 올해 홈아이스 플레이오프 이거 생각해볼 법할 지금 위치까지 올라왔거든요.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가 5연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4연승을 하고 있던 바리스 누르스탄을 잡고 5연승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 7승 1패입니다. 야, 뭐 약간 만년 하위 팀 이미지 아닙니까? 아드미랄은. 그렇습니다. 뭐 한 번 이제 플레이오프 막차를 타고 그 뒤로부터는 네. 또 하위권 이랬는데 올해 정말 팀 체제도 잘 이제
개편이 됐고 확실히 좀 약팀이 이기는 하키를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구사를 할 줄 아는 팀이에요. 그리고 파워플레이 같은 데서도 차이를 낼 수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파워플레이가 참 좋지 않은 팀이었는데 그래도 한방 힘은 있는 팀이고요. 외국인 자원을 많이 쓰고 파워플레이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압박을 강하게 넣는 데다가 역습 정예능이 진짜 깔끔한 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칼을 디밀 수 있는 팀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순위 싸움 같은 경우에 3위부터 7위까지 승점 20점에서 23점에 다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경기 할 때마다 쭉쭉쭉 순위가 바뀌거든요. 벌써. 근데 사실 작년에도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도 좀 동부가 박이 터지는데 원래는 뭐 메탈루르크 이런 팀들이 이제 이 대열에 합류하는 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드미랄이 합류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드미랄 최근에 경기를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3위부터 7위까지 3점 차에 몰려 있고 1위부터 7위까지로 넓혀봐도 6점 차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지금 선두권 싸움이 되고 있는 동부 컨퍼런스입니다. 순위판도 잠시 봤고요. 그 외에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카자흐스탄이 추가 귀화 자원을 쓴다라는 이제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에서 현재 뛰고 있는 제시 블래커, 커티스 발크 선수를 2명을 귀화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두 선수가 모두 이제 지난 시즌부터 바리스에서 활약을 했고 공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팀에서 좀 꽤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블래커 선수는 진짜 이제 빼놓으면 탑4 자원이 됐고 발크 선수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기용폭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발크 선수도 이제 귀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가대표 선출이 안 된 상황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제 그 현지 팀 어떻게 보면 카자흐스탄 KHL이라는 러시아 리그에 뛰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국적을 취득을 하고자 하는 팀에서 2년 지금 소속이 됐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귀화가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블래커 발크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딱 채우면서 귀화를 딱 이제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다 월드 챔피언십도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귀화한다는 건 카자흐스탄 국가대표팀에게도 득이 되는 거고 그렇죠. 바리스 누르스탄 입장에서도 외국인 코트를 그만큼 더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양쪽 다 도움이 되겠네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자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승격을 했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고요. 또 카자흐스탄 어떻게 보면 앞선 세대 귀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귀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델먼, 보첸스키 이런 선수들이 이번 오프시즌에 줄줄이 은퇴를 하면서 팀을 이제 국가대표 차출이 불가능하거나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선수를 좀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 신호탄이 됐던 게 데런 디츠 작년에 이제 또 귀화돼가지고 뛴 선수가 있죠. 뭐 이런 디츠 선수와 함께 지금 블래커, 발크 선수까지도 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원도 올해 뭐 코번 나이트나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영입이 됐는데 뭐 이런 선수들도 뭐 내년 끝나고 귀화를 할지 이런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자흐스탄 바리스 누르스탄의 두 선수가 귀화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KHL에서는 칼바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의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소치의 세르게이 주보프 씨. 이 부분은 이제 NHL 많이 보시던 분도 굉장히 이제 각인이 많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토탈 패키지 수비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NHL에서 뛸 때. 주보프 씨가 이제 또 소치 3년차 이제 감독 시즌이었는데 올 시즌 5승 11패로 부진하면서 이제 소치 서부 11위에서 결과적으로는 해임이 되고 말았고요. 이제 후임으로 레오니트 베레스네프 씨가 임시 감독으로 선임이 돼서 팀을 이끌 이제 예정입니다. 소치가 지금 베레스네프 체제 이후에 첫 체스카전 무득점 패배에 그치면서 출발은 지금 뭐 별 다른 게 없다. 보글로브프랑 똑같은 처지이지 않나.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 이제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보자면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 상대가 체스카였다. 너무 세지 않았냐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오늘 내일 새벽 기가 막힌 매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치 대 메탈루르크. 이건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보실 수 있으면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팀 새 감독이 들어온 팀들끼리의 맞대결이 있고요. 소치 만약에 이 경기도 체스카전처럼 지면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HC 소치가 최근 4연패, 최근 1승 8패, 서부 12팀 가운데 11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소치는 올 시즌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팀이었잖아요. 예,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상 밖에 지금 부진이고. 좀 전력을 큰 폭으로 좀 개조한 팀들이 생각보다 지금 별로 좋지 못해요. 소치, 메탈루르크, 그 다음에 로코모티브. 사실 다 주축 선수들을 싹 갈아치웠는데 생각보다 이제 원하는 이제 수뇌부들이 원하는 결과가 세 팀이 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세 팀 결과는 감독 경질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르게이 주보프 감독 해임됐습니다. 또 한 번 또 칼바람이 또 누구에게 전해질지. 지금 넵테이미크가 6연패를 일단 끊긴 끊었는데 최하위까지 떨어졌는데 넵테이미크 좀 불안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감독은 아니지만 또 한 명 해임된 사람이 있었어요. 메탈루르크네요 또. 예, 겐나디 벨리치킨 씨가 해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1991년부터 메탈루르크와 연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GM도 하고 이제 하키부 부사장까지 여기만 한 사람인데 수페르리가 3번 우승을 했고 가가린컵도 2번 우승을 일궈낼 바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관리자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올 시즌 이제 성적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싶고요. 지금 부사장 감독 다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탈루르크 또 기대되고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소치 대 메탈루르크 거의 뭐 벼랑 끝 싸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겐나디 벨리치킨 부사장이 해임된 메탈루르크인데요. 참 오랜 기간 동안 GM으로서 또 팀의 영광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네요. 일리아 보로비오프 감독 와서 4승 11패니까 별로 지금 차이가 없는데 참 메탈루르크 칼을 또 한번 빼들었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KHL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요. KHL 역시 또 한 주 동안에 보면 좋을 만한 경기들 추천을 해드려야겠죠. 아무래도 순위싸움 좀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좀 KHL 전반적으로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18일 날 1시에 아크바르스 요키레트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날 똑같은 날 23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압토물리스트 아방가르트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같은 18일이지만 같이 하진 않는 거. 그러니까 일자로 따지면 러시아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다른 날짜예요. 그리고 19일 날은 살라바트 아크바르스. 지금 뭐 날짜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날짜 기준입니다. 예. 살라바트 아크바르스의 경기가 있고 토르페도 요케리트 요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요케리트가 아크바르스 넘으면 또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토르페도도 힘이 있다라는 살라바트 아크바르스전은 토요일 저녁 경기인데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 방송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준비를 하고 부분은 있습니다. 또 뭐 매치업도 매치업이고 이거 그린 라이벌리로 좀 유명한 이런 매치업이기 때문에 좀 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20일 같은 경우에는 메탈루르크 아방가르트의 경기. 뭐 어쨌든 메탈루르크 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력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방가르트를 만나는 것. 스카와 스파르타크 경기 있어요. 근데 요거는 또 이제 스파르타크가 약팀한테 좀 올해 좀 의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좀 강팀은 좀 때려잡고 약팀에게는 좀 승점을 나눠주고 이런 느낌인데 지난 경기 괜찮았거든요. 스파르타크 스카 만났을 때 그 경기 실제로 이겼었죠. 스파르타크가. 예.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또 재밌는 경기. 이제 쿠다쇼프 감독이 그때 진 거를 또 어떻게 카운터를 칠 것이죠. 이런 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일 날은 압토물리스트 아크바르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팀도 상당히 전력이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고 22일은 살라바트 아방가르트. 좀 동부에 이제 좀 빅매치가 많네요. 아무래도 승점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요. 23일은 메탈루르크 아크바르스.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KHL 또 한 주 동안에 또 재미있는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 잠시 후에는 아시아리그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지난 한 주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기가 많진 않았고요. 총 4경기가 있었군요. 일단 우리나라 안양에서 있었던 안양한라와 대명 킬러웨일즈의 올 시즌 2차전 10월 12일 토요일 경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브락 라던스키 선수의 은퇴식이 또 진행됐던 경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경기 정리를 해드리면 1피리어드 대명이 브라이언 영의 선제골, 이종민의 파워플레이 골로 2대0 앞서갔고요. 3피리어드의 한라가 신상훈 선수의 골이 45초 만에 나오면서 추격이 됐는데 대명 또 3피리어드 중반 가서 이성진 선수의 골로 달아났어요. 결국은 이 스코어가 그대로 갔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안양 한라를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알렉세이 이바노프 대 맷달튼 선수의 골리 대결이었고요. 이종민, 브라이언 영, 이성진 선수가 또 팀 승리에 기여를 해줬습니다. 이종민 선수 3경기 연속골이군요. 신상훈 선수는 골 랭킹 선두를 유지했네요. 대명이 개막전 3대6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한라와의 올 시즌 전적을 1승 1패로 마쳤고요. 최근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예상은 한라가 우세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경기였는데 대명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명과 한라의 간격이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좁혀졌을까. 그리고 그 변수가 더 크면은 좁혀지는 걸 떠나서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뒤집어졌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명이 한라를 한 12월 말에 한 3, 4차전쯤 돼서 그때 한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겼어요. 참 흐름이 무섭다라는 거, 분위기를 타고 기세를 타는 게 참 젊은 팀에서는 크게 작용하는구나라는 거를 이번 대명 시리즈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크게 특별한 준비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명, 그러니까 한라가 뭐 이렇게 공격하니까 뭐 이렇게 수비하지 했는데 그게 다 잘 됐대요. 예. 근데 실제로 경기를 보면은 위험 지역에서 공간을 안 내주고 또 슈팅도 위험 지역에서는 못 때리게끔 몸으로 막아주던가 커버 플레이를 해준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슬라존에서 나온 슈팅은 신상훈 선수가 3피리어드 초반에 때렸던 그거 하나였거든요. 예. 그 외에는 다 위험 지역 바깥에서의 슈팅만 이루어졌다 보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안양한라 경기를 보면서 그 안양한라 오지 원정을 갔을 때 그때 경기들이 많이 기억이 났었고요. 뭐 공격적으로나 뭐 주도권을 갖고 계속 공세를 펼치지만 실질적으로 득점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조금은 답답한 경기가 이때도 나타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한라의 공세를 1실점으로 묶었다는 거. 대명 킬러 웨일즈 이날 또 수비가 잘 됐다는 게 또 승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말씀 들으면서 드네요. 이현숙 기자님은 이 예상치 못한 승리 아닙니까? 대명 킬러 웨일즈? 사실 이거 부분은 이렇게 나올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이제 대명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이제 쭉 좁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일회성 전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올해 좀 많이 볼 수 있는 공격 패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차이를 만들 수 있을 때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기습적인 역습 같은 부분에서 나온 골이었죠.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냈다. 이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실한 찬스를 잘 살렸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뭐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강점이라고 했었던 수비력이 이제 새로운 선수들로 인해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변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 경기만 놓고 보면은 진짜 완벽하게 이행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뭐 대명은 사실은 이 경기는 100이면은 이제 100의 능력치를 완전히 다 발휘했던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강점 같은 부분도 이제 잘 녹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차이점 만들고 한라 같은 경우에는 좀 잽을 열심히 치다가 좀 지치는 이런 느낌이지 않나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어려운 경기를 하는 보시면은 항상 좀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진다. 올해는 결과적으로는 한라도 보완해야 할 점은 물론 전력 자체는 지금 탑2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완전 압도적인 시즌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패배 같은 건 굉장히 뼈아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사실 그만큼 대명이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훨씬 더 이 경기만 놓고 보면은 좋았습니다. 네. 자, 한라가 2연패를 기록하면서 이번 2차전이 끝났습니다. 양 팀의 다음 맞대결이 12월 22일 토요일 일요일에 고향에서 2연전 이제 3, 4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네요. 오지글스와 살린의 3연전이 지난주에 또 있었는데요. 10월 12일, 13일, 15일
1, 2차전은 삿포로에서 진행됐고 3차전은 도마코마이에서 진행됐습니다. 12일 1차전에서 사할린이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글스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사할린이 역전승을 했는데요. 오지글스도 1대3으로 역전당한 후에 3대3 동점까지는 만들었는데 3피리어드 후반에 사할린 로만 알렉시프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안드레이 코네프 선수의 엠티넷 골로 승부를 갈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3 사할린의 승리였습니다. 블라디슬라프 포킨, 드류 맥킨타이어 양팀 골리 대결을 했고요. 이글스의 타카키 켄타 선수가 모처럼 1골 1도움 11경기 만에 시즌 첫 골, 오지 이글스 이적 후에 첫 골을 신고를 했는데 오지 이글스가 또 패하고 말았네요. 13일 2차전에서는 역시 이글스가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사할린이 3대1로 다시 한번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은 사할린 데니스 코로바이프 골리가 나왔고 4경기 만에 선발 출장했네요. 드류 맥킨타이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할린이 3연승, 이글스가 3연패를 기록했던 2차전이었고요. 15일 화요일 3차전에는 오지 이글스가 만회를 했습니다. 6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3대0으로 이 피리어드에 이미 치고 나갔던 오지 이글스였고요. 잠시 추격을 받았지만 또 3피리어드에서도 3골을 더 넣으면서 6대2로 사할린을 따돌렸습니다. 드류 맥킨타이어 또 나왔고요. 데니스 코로바이프도 또 나왔습니다. 이날은 나카지마 쇼고, 오사와 유토, 나카시키 유시 이런 선수들이 멀티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대량 득점을 만들었던 오지 이글스였습니다. 오지 이글스가 삿포로에서 2패하고 도마코마이에서는 승리를 거뒀고요. 이글스는 3연패가 끝났고 사할린은 3연승이 끝났습니다. 양팀의 이번 3연전이 2승 1패, 승점 6점, 사할린이 결국은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네요. 오지 이글스와 사할린의 3연전 6점 3점으로 갈렸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3경기 뭐 중간중간 라이브로 뜨문뜨문 봤긴 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할라 사할린 게임과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특히 마지막 3차전 페널티가 이날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양 팀도 합 50 거의 1시간 가까이. 네. 뭐 경기 내내 그냥 페널티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20분 30분씩 나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지간했구나 여기도.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예, 똑같은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현장에서 본 게 아니니까요. 그림상으로는 예, 어지간했다. 네, 그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 일단 사할린이 위닝은 했는데. 조금 이제 지쳐갈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일정이 너무 빡세요. 지치죠. 사실은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죠. 그쵸. 원정에. 네. 사실은 지금까지 간 것도 지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2경기를 역전승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그동안 한라전에서 좀 터지지 못했던 득점포 같은 부분이, 이게 오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할까, 그 수비진의 어쨌든 뭐 기화 자원이라든지 외국인 자원을 쓰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난다면은 좀 사할린 선수들의 그 큰 사이즈 같은 부분을 대응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실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오지가 또 아주 시원하게 또 승리를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승리에는 또 젊은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오지 입장에서 조금 이제 좀 기분 좋을 수 있는 건 드디어 타카키 켄타가 뭔가 좀 득점에서 보여주는 이제 모습을 있었다라는 3차전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타카키 켄타 살아나면 사실 오지도 해볼만 하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사할린 같은 경우는 알렉세이프 선수가 뭐 2경기 연속으로 좀 중요한 골을 넣어줬다라는 부분,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이제 원년부터 거의 뭐 공격 같은 부분은 귀신같이 하는 선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사할린만 마지막에 6대1로 좀 크게 대패를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삿포로 도마코마이 원정에서 2승 1패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할린이 위닝을 하면서 리그 선두 자리는 굳건히 지켰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전체적인 순위에는 뭐 큰 변화가 없었던 아시아 리그였고요. 이번 주에 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0월 17일, 19일, 20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스트 후카이도 크레인즈 대 사할린의 3연전이 있습니다. 장소는 일본 쿠시로에서 첫 번째 경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주말 경기는 오비히로에서 진행을 하는군요. 크레인즈가 9월 말에 한라와의 홈 3연전 수입당한 후에 17일 만에 경기에 나섭니다. 이번 3연전 끝나면은 3일 있다가 또 바로 대면과의 홈 3연전이 잡혀있는 크레인즈고요. 사할린은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되는군요. 개막 후에 이제 길게 이어졌던 원정 15연전의 마지막 일정이 이번 크레인즈와의 3연전입니다.
이 3연전이 끝나면 30일 동안 원정 15연전이 끝나게 되는데 요거 끝나면 이제 11월 28일 유즈노 사라인스크 홈 개막전 때까지 38일간의 휴식을 앞두고 있네요. 사할린으로서는 좀 마지막 힘을 또 쏟아부을 3연전이 될 것 같습니다. 크레인즈 대 사할린의 시리즈 전망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사할린 3승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라트비아의 체제가 러시아 체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라트비아의 하키 스타일이 결과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선수진이라도 그래도 이제 좀 두텁다나 좋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더 이제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사할린이랑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선수진 깊이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한라전 같은 느낌으로 크레인즈가 이제 쭉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 경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또 이제 체제별 상승 같은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스타일별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러시아 하키가 좀 라트비아 하키의 우위를 못 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할린이 좀 못해도 이제 3승이라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먼저 앞서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경기 일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네. 예, 사할린 홈 경기가 11월 14일에 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한라의 1월달 경기가 11월 초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14일이 아니라 12일이네요. 11월 12일이 유즈노 사라인스크 홈 개막전이에요? 네. 안양 한라와의 3연전이고요. 네. 12, 14, 15 일 경기가 땡겨져 왔고요. 아, 제가 그 공지를 본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전체적인 경기 일정에는 또 수정이 적용이 안 돼 안 있어서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잘못 예, 봤군요. 공지사항만 올려 있고 경기 네. 일정표에는 아직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예, 그거는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안양 한라가 조금 빡센 일정이네요. 일본 원정 갔다 와서 바로 또 사할린 원정 가야 된다는 거. 그렇네요. 예. 그래서 사할린 입장에서는 예. 뭐 힘든 원정길을 마치고 이제 홈으로 돌아가는 또 길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잠깐의 또 휴식기가 있으니까 아마 지침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또 그만큼 더 끌어올려 와진 상태고 그리고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 긴 휴식기 보통 휴식기를 길게 가지면은 좀 초반에 힘든 경임을 하기 마련인데 네. 예 그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사할린이 많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국내 팀들의 일본 원정이 있습니다. 10월 19일, 20일, 22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 오지글스 대 대명 킬러웨일즈의 3연전이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잡혀 있습니다. 오지글스가 최근에 아이스벅스와 사할린 상대로 2연속 루징 시리즈를 했고요. 대명은 4연승의 상승세입니다. 그 4연승의 시작은 또 지난 일본 원정이었고요. 대명이 오지글스, 이스투쿠에도 크레인즈를 상대하는 또 한 번의 일본 원정 6연전에 나서게 됩니다. 오지 대 대명 또 들어볼까요? 대명에 어떻게 보면은 고비가 한번 이제 찾아오는데 이번에 오지전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또 고비는 어떻게 잘 넘겼어요. 그래도 이제 첫 일본 원정 같은 경우에는 뭐 니코랑 블레이즈는 이제 당장 이제 맥시멈이 진짜 플레이오프 경쟁권 팀이었다면은 사실 이제 오지 같은 경우 진짜 첫 말씀드릴 땐 진짜 우승권 정규리그 우승권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물론 지금까지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득점 같은 부분 좀 다양한 라인에서 터지는 득점 이제 이런 옵션 같은 부분을 대명이 잘 차단을 하지 못한다면은 조금 많이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반적으로 오지가 팀 스피드가 또 굉장히 빠른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지난 한라전을 굉장히 잘 치러냈다라는 부분. 물론 한라랑 이제 오지는 조금 팀 컬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수비적인 운영을 잘 해낼 수 있고 일단 어떻게든 리드를 잡아내면은 뒤에는 이변호프가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버티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진짜 강점을 완벽하게 살리는 운영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대명이 힘들 가능성이 좀 있는 시리즈이기는 합니다. 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선수 본인들도 가장 중요한 시리즈를 지금 이번 2차 원정 길이라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그만큼 중요도가 높고 지난 시즌에 오지글스 원정에서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리고 매번 도마코마의 원정 때는 예, 경기 내용이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은 차 있습니다만 그게 승리로까지는 보장이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만큼 첫 그 도마코마의 3연전이 더없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고비만 잘 넘기면은 더 큰 고비가 있죠. 크레인즈. 예, 크레인즈 원정 항상 어려웠던 예, 지난 시즌 한번 그래도 숨통이 한번 트였습니다만 그 전까지도 계속 졌었잖아요. 예. 예, 플레이오프 때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래서 쿠시로 원정이 그만큼 더 큰 고비이기 때문에 그 고비를 예, 새로운 이스트워크와이드 크레인즈라는 팀을 상대로도 똑같이 고생을 할 건지 아니면은 좀 변화를 이끌어낼 건지 여러모로 6연전이 어려운 고비들로 연결돼 있는데 예, 이 고비만 잘 넘기면은 그래도 예, 좀 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홈 경기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명으로서는 개막 후에 원정 14연전이 고비인데 그 안에서도 최대 고비 이번 일본 원정 6연전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10월 19일, 20일, 22일 날짜는 같고요. 니코 아이스벅스 대 안양 한라의 3연전이 일본 니코에서 또 있습니다. 아이스벅스가 홈 15연전을 하고 있어요. 사할린, 대명, 이글스, 한라, 크레인즈를 연이어 만나는데 니코 홈 15연전 중에 또 한라와의 3연전입니다. 최근 대명 이글스 상대로 2연속 위닝 시리즈를 했던 아이스벅스고요. 한라는 최근 5연승 후에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한라의 5연승 시작도 역시 지난 일본 원정이었어요. 한라는 이번에 아이스벅스 프리블레이즈를 만나는 또 한 번의 일본 원정 6연전에 들어갑니다. 아이스벅스 대 한라 3연전 전망 들어보죠. 사실 블레이즈는 좀 이제 편한 마음가짐으로 한라가 임할 좀 이제 물론 방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니코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 전력 같은 부분이랑 모든 부분에서 사실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 할 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니코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 니코를 좀 그냥 적당히 보다가 이제 니코한테 코가 좀 깨지는 팀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뭐 오지 이글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팀이 이전에 그 프리시즌 유크리트전을 참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역습 전개 이런 부분이 깔끔합니다. 이런 부분 만들어내는 능력 같은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완성도 있게 이제 마무리하는 능력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벅스 이번 한라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두들겨 맞다가 예 한두 번의 역습 찬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은 예 충분히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그래도 이제 치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풀에 지치는 운영이 이제 더 이상은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 한 두어 번 나와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좀 슛이 외곽으로 좀 겉도는 느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잡아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상은 한라가 조금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니코에서 홈에서의 니코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되면은 조금 더 약간 더 니코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언제나 그렇듯 니코 매직은 조심해야 할 사항일 것 같고요. 그게 뭐 환경적인 분위기일든 뭐 경기 내용이든 아니면 양 팀의 경기력이든 예, 항상 주의해야 되고 예, 집중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앞서 안양 한라도 뭐 오지에서 한번 데이고 크레인즈에서 그 정신 차리고 또 제대로 연승 분위기를 달려왔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번 데이고 예, 그게 좀 반복하는 패턴일 것 같긴 하지만 예, 대명하는데 한번 되었으면은 예, 그 화풀이는 일본 가서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기대를 갖고 6연전을 충분히 좀 그럴 수 있어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양 한라가 이번 일본 원정에서 승점 몇 점을 가져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아이스벅스가 홈 15연전인데 저는 여기서 좀 승점을 쌓아놔야 플레이오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라, 크레인즈 또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되네요. 결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김찬 PD님은 또 바로 이어서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녹화를 하신다고 들었고요. 예, 좀 저녁에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을 또 떠나시죠? 내일 모레 가고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연습 기자님하고 저하고 둘이 해야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네. 저지 마음대로 하세요. 입고 싶지 않. 제가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입고 싶으면 사진 찍어서 저기 인스타그램이라도 좀 올릴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비하인드넷 오늘 218화였습니다. 오늘도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219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 박김찬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